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동아시아사 43번째 시간으로 현대 동아시아 사회의 발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중국, 베트남, 일본, 타이완의 역사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들 위주로 살펴볼 건데요. 설명을 잘 듣고 정리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중국부터 보겠습니다.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후 모택동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사회주의 경제정책을 시행하게 됩니다. 우선 1951년에는 1차 5개년 계획을 통해서 개인의 토지를 몰수해서 집단 농장 체제를 구축하고 중공업 육성 등으로 사회주의 계획 경제의 기반을 다지게 됩니다. 1차 5개년 계획이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자 모택동은 58년에는 2차 5개년 계획이라 할 수 있는 대약진 운동을 펼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대약진이란 것은 농업과 공업에서 엄청난 경제 성장을 통해서 선진국을 따라잡자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이 운동은 지나치게 이상주의였고 철강 산업을 하면서 제철소를 만들지 않고 단순한 재래식 용광로를 통해 철을 만들어 쓸모없는 철이 대량 생산되는 등 그 부작용이 심했습니다. 또한 인민공사라고 하여 수천호의 농민을 집단으로 묶어서 일하는 것도 부작용이 심했는데요. 일을 열심히 하나 게을리하나 분배받는 양이 똑같다 보니까 누구도 일을 열심히 하려 하지 않았고 이는 심각한 생산량 저하로 이어졌습니다. 더구나 소련과의 불화로 소련의 경제 원조가 중단되고 자연재해까지 겹치게 되니 대약진 운동은 수천만 명이 굶어 죽는 비극을 낳게 됩니다. 당시 대약진 운동이 실패하자 모택동은 책임을 지고 권력에서 잠시 물러나기도 했습니다. 그 틈에 모택동을 보좌하던 등소평과 유속이 등이 권력을 잡았는데 이들은 기존 사회주의 체제에 수정을 가해서 개인의 소유권과 시장 경제 체제를 인정하였습니다. 이 덕분에 다시 중국의 경제 생산량은 늘어났는데 이는 모택동의 지위를 더욱 약화시켰습니다. 당시 수정주의 세력을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던 모택동은 청년들을 끌어들여 문화 대혁명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 수정주의자들을 정권에서 몰아내는데도 성공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문화 대혁명이랑 봉건 잔재와 자본주의 요소를 완전히 배격하고 사회주의 구현 등을 내세운 사상으로 과격한 면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모택동을 추종했던 중국의 수많은 청년들은 홍위병을 조직해서 지주, 지식인 등 사회 엘리트층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였습니다. 또한 봉건 잔재를 없앤다는 명목으로 중국 내 문화재 파괴도 곳곳에서 일삼기도 했습니다. 문화 대혁명은 모택동이 사망할 때까지 무려 10년 동안이나 이어졌는데 이 기간 동안 중국 내 수많은 사상자들이 발생하고 많은 피해를 낳는 등 그 후유증이 극심했습니다. 사회주의 운동이 과격해질 경우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문화 대혁명은 잘 보여준 셈입니다. 하지만 모택동이 사망하자 정권에서 쫓겨났던 등소평이 다시 권력을 잡게 됩니다. 그는 평소에 흑묘, 백묘론을 내세웠는데 경제 성장을 위해서라면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상관없다. 즉 사회주의든 자본주의든 상관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등소평은 이런 자신의 논리를 앞세워 적극적 개혁 개방 정책을 실시했고 시장 경제 체제 요소도 중국에 다시 도입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중국 내에서 경제 특구가 지정되어 외국인의 자본과 기술이 들어올 수 있게 되었고 비효율적이었던 인민공사는 해체되었습니다. 그 결과 중국은 연평균 10%에 가까운 성장을 하며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등소평은 정치적인 부분에서는 민주화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북경 대학생을 중심으로 1989년에는 천안문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당시 시위대는 빈부격차 해소와 사상과 표현의 자유 등 정치 개혁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태는 결국 중국 공산당에게 진압되게 되었고 중국은 아직까지도 일당 독재 체제를 구축한 채 경제 성장에만 주력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중국에도 정치 민주화가 이루어질지는 의문입니다. 다음으로 중국의 외교관계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회주의 국가였던 중국은 예전부터 반공주의 노선을 표방한 미국, 한국, 일본과는 국교를 맺지 않았는데요. 이런 분위기는 1970년대에 많이 깨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당시 미국의 대통령 닉슨은 69년 닉슨 독트린 선언 후에 세계적인 냉전 체제 완화 분위기 속에 중국과도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중국과의 우호 관계를 통해 소련을 더욱 견제하고자 하였고 마침 소련과의 관계 악화로 고립화되던 중국도 미국과 새로운 관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당시 국제사회에서도 이런 분위기가 반영되어서 1971년 세계 각국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유엔 가입을 승인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이 중국의 정식 국가로 인정받게 되었고, 그동안 중국을 대표하는 국가로 인정받았던 중화민국, 타이완은 유엔에서 퇴출되게 되었습니다. 결국 힘과 경제 규모에서 밀려서 타이완은 유엔에서 쫓겨났고 중화인민공화국이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닉슨은 중국을 전격적으로 방문하면서 두 국가의 사이는 더욱 우호적이게 되었습니다. 한편 당시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내세우며 앞으로 중국과 국교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타이완과의 외교는 반드시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당시 한미일 세 나라도 중국의 이런 원칙에 따라 국교를 맺게 되었습니다. 먼저 일본이 닉슨의 중국 방문 후 1972년 중일 공동성명을 발표해서 중국과 국교를 수립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일본이 중일 전쟁의 문제에 대해 사과하는 대신 중국은 배상금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국교를 맺게 됩니다. 이후 1979년에는 미국이 중국과 국교를 수립했고 한국은 1992년 중국과 국교를 수립하게 됩니다. 이들 나라는 중국의 원칙, 하나의 중국 원칙 주장에 따라서 타이완과의 국교도 끊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베트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베트남 역시 사회주의 국가로서 중국과 비슷한 역사를 지니고 있는데요. 전쟁 이후 베트남은 토지 개혁과 농업 집단화를 추구했지만 역시 중국과 마찬가지로 경제 위기가 심화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에 베트남에서도 수종주의 바람이 불게 되었고 1986년 도이머이 정책으로 시장 경제를 도입하고 대외 개방 정책을 추구하게 됩니다. 현재 베트남은 쌀과 커피의 주요 수출국으로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정치 변화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일본은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을 통해 주권을 회복한 뒤 미군 정식이 만든 평화헌법을 유지할 것인가 개정할 것인가를 놓고 정당 간의 대립이 심화되었습니다. 특히 이 문제를 놓고는 일본 정당들은 크게 두 그룹으로 뭉치게 되었는데요. 평화헌법을 개정하고 군비 확장을 추진한 쪽은 보수당 계열이었고 자유당과 민주당이었습니다. 반면 평화헌법 유지를 내걸고 있던 쪽은 사회당의 좌우파였습니다. 결국 평화헌법 문제를 두고 자유당과 민주당은 통합해서 자민당을 결성하였고 사회당 좌우파도 통합해서 통합사회당이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일본은 자민당과 사회당의 양당 체제가 유지되는데 이를 55년 체제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당시 정권을 잡은 쪽은 자민당이었습니다. 특히 자민당은 미일 안보조약을 개정해서 미국과 군사 유대를 강화하고 군비 확장을 추진해 시민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55년 체제도 나중에 붕괴되는데요. 자민당의 부정부패 사건이 이어졌고 일부 자민당 의원들이 비자민당 의원들과 야당을 결성했는데 1993년 선거에서 처음으로 자민당이 과반석 확보에 실패한 것입니다. 또한 기존 사회당도 약세를 보여서 일본의 양당 체제는 붕괴되었습니다. 반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한 연립야당은 새로운 총리를 내세워 정권을 잡게 됩니다. 일본은 이후에 새롭게 창당한 민주당이 강세를 보여서 현재는 민주당과 자민당, 양당 체제로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타이완을 보겠습니다. 장제스의 국민당 정부가 타이완으로 들어온 후에 장제스는 중국이 중화인민공화국과 대치 중인 그런 상황인 것을 내세워서 계엄령을 선포하고 이후 타이완에서는 국민당 일당 독재 체제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민중들의 민주화 운동도 무시할 수 없었는데요. 결국 타이완은 1996년이 되어서야 대중들의 시위로 총통 직선제로 개헌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한국은 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졌었죠. 이후 타이완에서는 2000년 민진당 후보 천수 이벤에 당선되어 처음으로 국민당을 몰아내고 야당이 정권을 잡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타이완은 중국의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서 국제사회에서 외교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타이완이 이런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중국, 베트남, 일본, 타이완의 현대사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현대사 내용도 복잡하긴 하지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니까
각 국가별로 정리를 반드시 잘 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번 수업 마치겠고요. 오늘 그 정리한 수업한 내용 중에서 중국의 경제 정책과 현대사 사건, 동아시아 각국의 정치적 변동에 대해서도 잘 파악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